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헤이즐입니다. 6월의 마지막 저녁이네요. 오늘, 오늘 하루가 특별히 좋았던 분도 조금 버거웠던 분도 그냥 무난하게 지나간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달이 바뀐다고 내일 아침에 모든 게 달라지는 건 또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밤만큼은 지난 한 달을 너무 엄격하게 평가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6월 어떠셨나요? 어떻게 보내셨어요? 제 6월은 방송도 있고 해야 할 일도 많고 또 공연까지 있어서 꽤 정신없이 지나간 달이었습니다. 그래도 공연을 잘 마치고 막 꽃다발 받았던 순간은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바쁜 달이었지만 좀 그런 장면 하나가 있으니까 그래도 괜찮은 6월이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 수익률이 별로 힘든 6월이셨구나. 이제 7월부터는 또 좋으실 거예요. 아, 제가 취미가 밴드 하는 거라서 보컬로 공연을 좀 했습니다. 그냥 작은 소소한 취미 생활이랄까요.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이 이야기도 더 깊게 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상반기 마지막 거래일이었죠. 오늘 아침에 미국 얘기를 하면서 우리 정부의 같은 반도체 투자 계획을 두고 한국은 공급 과잉으로 미국은 투자 사이클이 살아난다로 정반대로 읽었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한국 시장은 후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어제 난조를 보였던 반도체가 다시 반등했고 그 온기는 대형주를 넘어 부품과 장비로 번졌습니다. 트리거는 삼성전기의 대형 수주였고요.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먼저 숫자를 정리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엔 빠졌어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마이크론이라는 메모리 3사가 가격 담합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소식, 그리고 중국 반도체의 약진 우려가 겹쳤거든요. 어제 애플 이야기를 잠깐 다뤘는데 메모리 값에 불만을 품은 애플이 중국의 창신 메모리의 칩을 구매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는 소식도 다시 부담이 됐고요. 다만 승인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다 장 후반 저가 매수가 들어오며 반도체가 반등했고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삼성전자가 플러스 3.4%, SK하이닉스가 플러스 0.84%, 그리고 삼성전기가 플러스 7%, 이 셋이 지수를 들어올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오른 종목은 262개, 내린 종목은 623개였어요. 지수는 올랐지만 소수의 종목이 주도했다는 거죠. 코스닥은 반대로 0.48% 내린 916으로 마감했습니다. 어제 급등했던 바이오와 2차 전지가 차익 실현에 밀렸고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섰거든요. 참고로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오늘로 8거래일째 순매도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시장을 주도한 것은 단연 삼성전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기가 4,540억 원 규모의 MLCC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MLCC, 적층 세라믹 콘덴서라고 하죠.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아주 작은 부품인데요. 이게 왜 그렇게 큰 뉴스가 됐을까요? 지금 AI 서버용 고용량 MLCC가 구조적으로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주요 시장조사 기관들에 따르면 AI 서버는 일반 서버보다 MLCC를 10배에서 15배 더 쓴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고용량 제품의 납기가 8주에서 20주 넘게 늘어날 정도라고 하고요. 물론 무라타와 삼성전기 같은 1위권 업체들은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서 새 공장을 짓기는 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본격 가동은 2027년에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가격도 올해 들어 15%에서 35%씩 인상됐고요. 이 와중에 삼성전기의 대형 장기 계약이 공개되니 이제는 삼성전자가 MLCC 사이클의 대표주가 될 것으로 기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온기는 관련 밸류체인 전체로 번졌는데요. 사마 콘덴서가 13%, LG이노텍이 7%, 기판주인 심택이 플러스 19%, 대덕전자가 플러스 16%까지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반도체 장비 소부장으로도 강한 순환매가 들어왔습니다. KC텍이 26%, 테스가 15%, 주성 엔지니어링이 13% 넘게 올랐고요. 대형 반도체주보다 공장 증설이 곧바로 실적으로 연결되는 장비주로 돈이 옮겨간 게 특징이었습니다.
이건 오늘 아침에 미국 시장에서 나타난 흐름과 맥이 닿는데요. 투자가 늘면 장비 수요가 산다는 해석이 한국에선 MLCC와 장비, 소부장 랠리로 그대로 펼쳐진 거죠. 그동안 삼성, 하이닉스 두세 종목에만 위태롭게 쏠려있던 수급이 처음으로 그 투자를 실제로 만들어내는 후방 산업으로 폭을 넓히기 시작한 셈입니다. 그리고 AI 투자에 가장 기저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인프라 역시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에 들어갈 수처리와 필터 기업인 한성 크린텍이 29%, 시노펙스가 15%의 상승세를 보였어요. 호남권과 용인 클러스터 투자 기대가 반도체 공장 주변의 인프라 기업으로까지 번진 거고요. 건설에서도 호남 반도체 기대로 금호건설과 동양파일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전력도 호조를 보였는데요. 요즘 시장엔 AI 데이터 센터의 병목이 GPU에서 전력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해석이 퍼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전력기기와 전선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가온전선이 22%의 강한 상승세를 보였고 LS 일렉트릭,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같은 기업들도 같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반도체 AI 투자를 실제로 실현하는 후방산업 전반으로 온기가 번진 하루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반도체의 온기가 분명 번지기는 했지만 주로 반도체와 관계 있는 섹터로만 번졌습니다. 장 전체로 보면 하락세가 더 강했는데요. 아까 상승한 종목이 262개에 하락한 종목이 623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AI 밸류 체인의 바깥에 있는 산업이나 섹터는 오히려 약세를 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선의 경우 캐나다 잠수함 분할 발주 기대가 약해지며 하나오션이 마이너스 4.93%의 낙폭을 보였고요. 철강은 EU 관세 부담에 포스코 홀딩스가 마이너스 4.8%, 석유화학은 중국 증설 부담에 롯데케미칼이 마이너스 5.3% 빠졌어요. 게다가 어제 뜨거웠던 주도주, 2차 전지와 바이오마저 차익 실현에 밀렸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마이너스 9.6%, 에코프로가 마이너스 9.6%, 바이오에선 알테오젠과 리가켄바이오도 큰 폭으로 내렸고요. 특히 바이오는 집고갈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 바이오는 뜨겁게 타오르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중소형 바이오를 담은 미국 XBI 지수는 최근 신고가 행진입니다. 일단 2028년까지 대형 제약사들의 특허 만료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하고요. 특히 파이프라인을 인수하려는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규제 완화라든지 FDA가 신약 승인에 우호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까지 겹쳤고요. 그런데 한국바이오는 어떨까요? 미국 XBI와 한국바이오는 작년까지 거의 똑같이 움직였는데 올해 2분기부터 길이 갈라졌어요. 미국에서는 바이오가 솟구치고 있는데 한국은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왜 이런 차이가 나왔느냐? 강세장에서 한국의 투자 자금이 죄다 AI로 쏠리면서 바이오로 흘러갔어야 할 돈이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장의 경우 AI 테마가 다시 떠오르면서 AI 밸류체인은 강세를 보인 반면 그 바깥쪽은 냉각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매크로와 환율도 짚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매도의 배경엔 환율이 있었어요. 원달러 환율이 장중 1,550원을 넘어섰다가 오후 들어 일부 진정되었는데요. 반기말 달러 수요, 엔화 약세, 그리고 외국인의 주식 매도가 한꺼번에 겹치며 원화 약세 압력이 이어졌습니다. 환율이 높으면 외국인 입장에선 한국 주식의 매력이 떨어지잖아요. 이게 8일 연속 매도로 이어졌습니다. 다음으로 채권의 경우 밋밋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금리가 4.37% 부근에서 특별한 움직임이 없었고 다들 이번 주 미국 고용 지표를 확인하기 전까진 관망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원자재에선 유가가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미국과 이란의 협상 기대가 반영되며 WTI가 배럴당 70달러 부근까지 내려왔습니다. 다만 이란 측이 협상을 부인하고 호르무즈 항로를 둘러싼 이견이 남아 지정학 리스크가 완전히 풀린 건 아니고요. 국내에선 이 유가 안정을 반영해 원유 위기 경보를 낮추고 공공차량 운행 제한을 푸는 방안이 추진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울러 금은 달러 강세와 금리 부담에 온스당 4,040달러 부근에서 등락했고요. 그 밖에 중국의 6월 제조업 PMI가 50.3을 보이면서 중국이 다시 확장 국면에 들어서는 것이 아니냐는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다만 AI 관련 기술 제품 수출이 지표를 끌어올린 것이지 내수와 고용은 여전히 약하다는 평가도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선 디지털 리얼티가 블랙스톤이 보유한 데이터 센터 지분을 35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경쟁이 식지 않았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국내에선 정부가 2035년까지 55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입찰 로드맵을 내놨는데 이건 전력망과 전선업종의 중장기 수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7월 무엇을 봐야 할까요? 오늘의 흐름이 이어질지 바뀔지를 가를 변수들을 짚겠습니다. 가장 큰 건 수급의 변곡점입니다. 2분기가 끝나면서 외국인의 리밸런싱 부담이 일단락됐는데요. 그래서 외국인이 내일부터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가 중요합니다. 동시에 7월 1일부터는 국민연금의 리밸런싱이 시작되는데 시장이 여기에 어떻게 반응할지도 봐야 하고요. 종목으로는 7월 7일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 그리고 7월 10일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 예탁 증서, ADR 상장 이후 대형 반도체의 주가 흐름이 분수령입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3일까지 코스닥 30주년 기념 행사가 열리는데 승강제 도입 같은 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가 남아 있습니다. 국민성장펀드가 리가켄바이오 같은 바이오에 직접 투자하고 하반기엔 2차 펀드 기대도 있고요. 만약 이런 정책 온기가 바이오와 코스닥으로 자금을 다시 돌려 세운다면 오늘 반도체 위주로만 돌았던 온기가 다른 섹터로도 변지는 국면이 열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AI가 계속 모든 자금을 빨아들인다면 바깥의 추이는 더 길어지겠죠. 네, 정리하면 오늘의 시장의 매수세가 대형 반도체에만 머물지 않고 MLCC와 장비, 전력 인프라로 확산된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두세 종목에만 위태롭게 쏠려있던 수급이 공급망을 따라 넓어졌다는 건 분명 건강한 변화로 보이지만 오른 종목보다 내린 종목이 훨씬 많았다는 점,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아직까지 약하다는 점이 찜찜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작된 이 온기가 진짜 시장 전체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후로도 주목해 볼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한국장 시황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잠깐 숨 한 번 고르고 벨리 스페이스 다이브로 넘어가 볼게요. 아, 라이브오렌지님 항상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저도 매일 큰 힘이 납니다. 아, 저 오늘따라 목소리가 더 좋은가요?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오늘 이상하게 에어컨 리모컨을 계속 찾게 되는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키면 춥고, 끄면 덥고, 다시 켜면 또 건조해지고요. 여름이 오면은 저만의 작은 협상 같은 게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름에 에어컨 바로 켜세요? 아니면은 최대한 버티는 편이세요? 켜고 창문을 열어요? 아, 난리 났던 하루였구나. 아, 바로 켜세요? 그죠. 바로 켜는 게 맞죠. 아, 고양이들 있으시구나. 좋으시겠다. 고양이들이면 두 마리 이상인가요? 아, 다들 반려동물을 키우시는군요. 저도 본가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 저희 본가도 계속 에어컨 켜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두 마리. 아, 렉돌이구나. 너무 귀엽겠다. 부러워요. 오늘 저녁 메뉴는 또 정하셨나요? 저는 냉면이랑 따뜻한 국물이랑 계속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날은 너무 더워 가지고 냉면이 또 맞는 것 같은데 마음은 또 따뜻한 국물이 땡기네요. 저희 집 강아지는 말티푸입니다. 정말 귀여워요. 둘 다 먹을까요? 오늘 6월 마지막 날이니까 7월은 또 리셋된다는 마인드로 두 개 다 먹을까요? 네. 일단 벨리 스페이스 다이브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 저녁이죠. 한 주 시작이라 좀 무거우실 텐데 천천히 두 편 읽어볼게요. 오늘은 벨리에서 두 편 골라왔는데요. 그럼 바로 첫 글부터 가보겠습니다. 먼저 단선님의 글입니다. 멘탈 단선 블로그에서 이어오시는 2026 시리즈 연재 중 한 편인데요. 제목이 AI 규제 시대의 로컬 AI 살펴보기입니다. 글은 요즘 분위기에서 출발해요. 얼마 전에 엔트로픽이 자사 일부 모델 접근을 미국 정부 지시에 따라 막았거든요. 전 세계 사용자한테 영향이 갔고요.
비슷한 시기에 오픈 AI도 최근 모델을 아무나 쓰는 게 아니라 제한적으로 푸는 쪽으로 가는 분위기였대요. 세부적인 건 보도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아무튼 결이 그쪽으로 바뀐 건 분명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단선님은 이제 프론티어 모델이 그냥 사다 쓰는 제품이 아니라 정책이랑 안전성 심사를 받는, 말하자면 전략 물자처럼 돼간다고 보세요. 그러면 성능이 좀 떨어지더라도 내가 직접 받아서 돌리는, 누가 못 막는 로컬 AI를 한번 살펴볼 만하지 않냐, 그런 문제의식에서 쓰신 글이에요. 자, 그럼 내 PC에서 AI를 돌릴 수 있나를 이해하려면 개념 두 개만 잡으면 되는데요. 먼저 모델 크기예요. AI 모델 얘기를 하다 보면 7B, 70B 이런 숫자가 계속 나오는데요. 여기서 B가 10억이라 7B면 파라미터가 70억 개라는 뜻이에요. 이 파라미터가 대충 모델의 규모인데 많을수록 대체로 더 똑똑하긴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재밌는 건 GPT나 클로드 같은 프론티어 모델들은 이 크기를 회사가 공개를 안 한대요. 그래서 인터넷에 몇 조 파라미터다 하고 도는 숫자들은 확정된 값이 아니라 그냥 역으로 추정한 값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직접 다운받아 쓰는 오픈 모델은 크기가 공개돼 있어서 이게 내 PC 메모리에 올라가나를 따져볼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개념이 양자화인데요. 큰 모델을 작은 하드웨어에 우겨 넣는 기술이에요. 원래 모델은 숫자 하나를 16비트로 저장하는데 이걸 4비트처럼 더 잘게 줄이면 용량이 확 준대요. 예를 들어 어떤 모델이 원래 50기가가 넘게 필요한데 이렇게 줄이면 20기가 안팎까지 내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핵심은 내 그래픽카드 메모리 안에 들어가느냐예요. 들어가면 빠르고 넘치면 일반 메모리로 넘어가면서 속도가 확 느려진다고 하고요. 단선님이 스팀 하드웨어 통계를 가져오는데 대부분의 게이밍 PC가 메모리는 16기가, 그래픽카드 메모리는 한 8기가에서 16기가 정도래요. 그러니까 7B에서 13B 정도 작은 모델은 웬만한 게이밍 PC에서도 돌려볼 만한데 70B 같은 큰 모델로 가면 전용 장비급 메모리가 필요해진다는 거예요. 참고로 맥은 좀 다른데요. 맥은 CPU랑 그래픽 칩이 메모리를 같이 나눠 써서 같은 값이면 더 큰 모델을 올려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글 뒤쪽에는 지금 직접 받았을 만한 오픈 모델 4개를 하나하나 소개하시거든요. 너무 커서 사실상 회사 서버급이라야 도는 것부터 14B에서 32B 정도로 개인이 현실적으로 쓰기 좋은 것까지 있다고 합니다. 이 모델별 얘기는 직접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평소에 AI를 서비스 그냥 쓰기만 했는데 내 PC에서 직접 돌리는 게 어디까지 되는지를 감잡게 해주는 글이라 읽으면서 흥미로웠습니다. 두 번째는 블랙파고님의 글입니다. 제목이 중증 금융 힙스터 환자의 변론인데요. 블랙파고님은 스스로를 중증 금융 힙스터 환자라고 부르세요. 무슨 얘기냐면 오르고 있거나 사람들이 주목하는 섹터랑 기업은 거의 무조건 안 쳐다본다는 거예요. AI나 반도체는 물론이고 M7이나 최근에 상장한 스페이스X 같은 것도요. 심지어 이런 상승장에서 돈을 못 번 게 자랑스럽다고 일기장에 쓴 적도 있을 정도래요. 왜 그러시냐? 이유가 재밌는데요. 이런 큰 기업들은 이미 온 세상 사람이 달라붙어서 분석하고 그게 다 주가에 반영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 같은 개인이 새로 발견한 빈틈, 그러니까 엣지가 남아있을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블랙파고님은 이걸 월드컵에 빗대세요. 누가 우승할지 정보도 분석도 넘치지만 여전히 맞히기는 어렵잖아요. 세계 최고들끼리의 승부라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걸어야 한다면 차라리 우리나라가 32강 간다 같은, 내가 가늠이 되는데 걸겠다는 거예요. 버핏도 비슷한 말을 했죠. 못 넘을 7피트 장대를 넘으려 애쓰지 말고 쉽게 넘을 1피트 장대를 찾으라고요. 딱 그런 태도인 거죠. 여기에 더해서 정보가 너무 많다는 것도 이유로 드는데요. 만약에 삼성전자나 구글을 샀다 치면 매일같이 관련 뉴스랑 분석이 쏟아지는데 개인이 그걸 다 소화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큰 종목은 지난 1년간 어떤 가격대를 지나왔든 그 가격을 정당화해주는 분석을 다 찾을 수 있대요. 그 말은 내가 투자에 실패해서 반성을 하려고 해도 그 반성을 반박해줄 자료가 또 얼마든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으로는 실패해서 배우는 것조차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투자 세계를 바다에 비유하시는데요. 바다 낚시부터 원양어선까지 고기 잡는 방법이 다 다르듯이 자본이 적은 개인이 굳이 그 많은 정보를 다 소화하면서 원양 깊은 데까지 나갈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연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낚시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럼 이분이 실제로 뭘 사느냐? 화려한 빅테크가 아니라
벨리에서 접하는 무난하고 평범한 기업들이 대부분이고 거기에 주가가 몇 달러 하나는 작은 종목 하나쯤 섞여 있다고 해요. 종목 살펴보는 방식이 좀 재밌는데요. 느낌이 오는 기업이 보이면 일단 LLM한테 그 회사에 대해 물어보고 그 답을 벨리 자료로 검증하고 다시 질문하고 이걸 한 10번쯤 주고받다 보면 관심 목록에 올릴지 정도는 감이 잡힌다는 거예요. 예전엔 자료가 없어서 못 보던 작은 기업들도 이렇게 빠르게 파악이 된다고 요즘 그게 참 만족스럽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게 블랙파고님은 애초에 부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안 둔대요. 부자는 운이랑 재능이 있어야 되는 확률적으로 좀 불리한 게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기 목표는 그냥 일한 만큼 번다래요. 내가 왜 이 가격에 사고 팔았는지를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확률적으로 조금이라도 유리한 수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 뒤로도 왜 제3세계나 코인은 손을 안 대는지 또 마음 편한 지수 추종 대신 굳이 직접 투자를 하는지 같은 얘기가 더 이어지는데요. 결이 좋은 글이라 다들 한번 직접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벨리 스페이스 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아까 제가 월요일이라고 했죠? 화요일 저녁입니다. 다들 투자하는 방식이 각각 다 다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투자를 굉장히 안정형을 추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좀 일반 기업이나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기업에는 선뜻 손이 안 가더라고요. 네, 여러분, 6월의 마지막 날, 그리고 상반기의 마지막 저녁을 같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에 따뜻한 국물에 탄산 말씀해 주셨는데, 괜찮나요, 그거? 따뜻한 국물에 탄산?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한번 도전을 해볼까요? 평양냉면, 저 평양냉면 정말 좋아합니다. 예전에는 평양냉면 맛집을 막 찾아다니는 게 제 취미이기도 했어요. 네, 초초님. 7월에도 초초님 닉네임 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조금 길었든 생각보다 평범했든 여기까지 오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 보내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저녁은 조금 가볍게 정리하시고요. 저는 내일 7월의 첫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 안녕.